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특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홍준 교수님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한 다다음 주에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이 책을. 네. 근데 마침 또 나오셔서 네. 다행히 예, 저희가 이렇게 또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네. 좋습니다. 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인간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아. 기록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인간 박물관 네. 좋은 표현입니다. 휴먼 휴먼 저 기록. 박물관이 뭐예요? 박물관.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휴먼 뮤지엄, 네. for history. 네. 네. 우리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그리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울편 네.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 네, 이제 사대문 그리고 이제 강북과 강남 이쪽 얘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더 질문을 많이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변화되는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딘지. 변화되지 않은 곳. 네. 서울의 은마 아파트 아닙니까? 아니 서울의 범위를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으로 이렇게 놓고 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저 문화유산으로서 서울하면 사대문 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 사대문 안에서 서촌하고 북촌의 경우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삶이 축적을 해갖고 왔잖아요.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지층과도 비슷하죠. 네. 여기에서 저기 가면은 옛날에 윤동주 시인이 하숙하던 곳이니 이중섭이 친구 집에 앉아서 그리던 곳이니 여기는 이상하고 구본웅하고 아래 윗집에서 살던 곳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문화적 그 층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그 길을 가면서도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서울의 네. 가장 큰 매력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매력이 끊긴 끈긴. 그 부분이 난 도로다. 네. 아, 차가 너무 그렇죠.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아, 전 그런 날카로운 지적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 인도주의가 아니고 차도주의로 네?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돼버렸죠. 네. 남산 쪽에 그 한옥마을 거기도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 인공적으로 만든 한옥마을이죠. 전 서울 근교에 있었던 네네. 대갓집들이 헐리게 된 거를 다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옥인동에서도 한 채 가져오고 인사동에서도 한 채 가져오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테마파크 비슷해가지고 거기는 관광으로서는 몰라도 인간적 채취는 없죠. 한옥마을에서는. 서촌, 북촌은 그래도 그럼요. 네, 있고. 하여튼 서울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곳들 네. 구매하셨고. 그 만약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왔을 때는 네. 서울이 뭐냐 하면 남대문이다. 야, 그렇죠. 아니면 네. 남산.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서울 토박이시고 네. 또 50년대도 어린 시절 또 서울에서 보내셨으니까 뭐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로서 만약에 네. 뭐 아까 종묘를 네. 가장 이제 한 군데 네. 꼽으라면 꼽으셨습니다만 문화적 정체성, 좀 인간의 정체성이 가장 남아있는 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장소가 하나 있다면 그러면은 역시 서촌, 북촌, 인사동 이 세 가지가 우리 근현대사의 현장이죠. 거기다 플러스 성북동까지가.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가지고서 뭐 그거가 아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서울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네. 들어보셨겠? 왜 박태환이요? 박태원. 박태환은 제 수영 선수는 좀 알고 있죠. 박태원. 박태원. 천변풍경. 네. 이분이 청계천변에 있는 풍경을 계속 그린 거거든요. 청계천. 그분이 그 소설을 쓴 거를 또 저 문학평론에서는 세태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세태소설이라고 안 그러고 자기는 고현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고고학은
옛날 유물을 를 고찰하는 학문이잖아요. 고현학. 근데 현재를 가지고 고찰을 해가지고 하는 거가 그 박태원의 천변풍경 같은 그 작품인데 제가 쓴 그 서울 답사기가 고현학이라면 고현학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청계천에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한 5, 60쯤에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막 2, 3층짜리 이렇게 집들을 막 이렇게 지어갖고 네. 거기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또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아, 제가 또 그런 거 많이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 따라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네. 저 동대문구 장위동 뭐 이런 데까지 그렇죠.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천변이 끝난 데쯤에 있었던 게 뭐냐? 그 말 옛날에 키우던 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말 키우던데. 그래 이제 우시장, 마시장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마장동이 마장동 있는 있는 거예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고기 파는 데도 있고. 네. 예, 정프로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촌이라고 하는 말은 네. 그 근래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뭐의 서촌이? 뭐 어디의 서쪽이야? 글쎄 말이에요. 경복궁의 서쪽이라는 얘기인데 네. 본래 조선시대 서촌이라고 하면은 네. 저 서소문 있는데 정동 극장 있는데 거기가 서촌이었지 지금 통인동 오긴동이 서촌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북촌이 뜨니까 북촌이 떠가지고 거기에 젠틀리피케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네, 네, 네. 이제 사람들이 그게 북촌이 좋은 거가 옛날 근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또 한옥에 사셨던 가해동 31번지 네, 이런 네, 네. 거가 좋아서 봤더니 이쪽에 통인동, 오긴동, 누상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니까 그쪽을 서촌이라고 한 거가 어떤 사람은 그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만든 말 아니냐. 그래서 그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종로구에서 거기를 네. 세종마을이라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도 세종마을이라고 쓰고 있어요. 팩트는 맞습니까? 맞죠. 아. 네, 저 태종이 그 아래서 살고 장동에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네. 그 통인시장 그 뒤에 정자를 하나 짓고 세종마루라고 세종 정자 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자를 하나 줬어요. 네. 근데 난 내 책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거기는 나 어렸을 때 오거리야. 오거리? 거기가 5개 갈래 오거리 길이에요. 네네네. 근데 마을 버스 정거장 이름은 오거리라고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오거리. 그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지금 형제 마켓이 있는데 형제 마켓이 이제 랜드마크예요. 그 오거리로 그래요? 들어가는. 네. 근데 형제 마켓 전에는 형제 슈퍼였고 네. 형제 슈퍼 전에 나 초등학교 연세점. 아니 형제 상회. 상회. 예, 옛날에는 상회라고 붙여야지 멋있었어요. 개성 상회. 상회였죠. 아, 연세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오거리에서 그 인왕산으로 쭉 올라가면은 수성동 계곡이라고 하는 멋진 계곡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인왕산을 바라보면은 아 옛날에 인왕산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근데 그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기로 이제 이성계가 네. 이제 자리 잡으면서 네, 네, 이제 네, 서울이 네. 그때부터 네. 떴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네. 고려 시대 이럴 때는 신라 시대 이럴 때는 서울이 없었나요? 신라 시대 때는 없었고 아, 없었어요? 왜냐면은 북한산 비봉이라고 하는 거가 진흥왕이 와가지고서 그 비를 세웠을 순수비. 때는 순수비 아주 순수했어요. 그렇죠. 그 아닌가 그 순수가? 순시 순시였던. 근데 고려 시대 때에 여기를 남경이라고 그랬어요. 남경. 남쪽에 있으니까 개경의 남쪽에 남경. 경. 그럼 꽤 그리고 큰 저 도시였겠군요. 네 그리고 평양은 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경주는 동경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 고려 시대 때 그 남경의 행궁이 지금 경복궁 한쪽에 있었어요. 행궁이. 행궁. 저 임금이 궁궐을 떠나서 밖에 가서 묵는 머물던. 곳을 행궁이라고 그러는데 수원에도 행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거 똑같은 거죠. 그때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아하. 그랬다가 이제 저 개성에서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예, 예. 태조 이성계가. 네. 네. 그러면서 새로 도읍을 찾는데 네.
사람들이 역대 풍수가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또 중국에 있는 풍수책도 다 동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한 곳이 계룡산 아래였어요. 계룡산 아래. 계룡산. 아, 지금 계룡대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그래서 심덕부라고 하는 종친이 가서 네. 공사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 틀린다고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하륜을 비롯한 대감들이 와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계룡산 있는 데는 네. 국토의 중앙이 아니고 그리고 계룡산만 울뚝하지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평지가 포옹해주는 그렇구나. 이런 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중단을 시켜요. 네. 이게 공사를 하던 거를 다 중단을 시키고 거기를 신도안이라고 그래요. 신도안? 신도안이잖아요. 그 점쟁이들 많았던데. 신도안 복숭아가 유명한데. 네, 아무튼 그 신도안이 옛날에 거기 뭐야? 제가 대전 출신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그 신도안이 각종 사교의 예. 토속 종교는 다 거기 있었어요. 오. 맞아요. 신도안에 맞아요. 계룡산. 계룡산에 한 예. 30년씩 지금 하여튼 뭐도 닦았다. 도 닦은 사람은 다 거기 아, 있었어요. 예. 그 신도안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울 신자에다가 도읍지 도자에다가 아. 새로 도읍지로 계획을 했던 곳이다 해서 신도안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계룡대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장 때 네. 그 계룡대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 청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신도안 터를 보러 갔어요. 어때요? 갔더니 가면은 그때 주춧돌은 다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주춧돌 그걸 보러 갔더니 네. 거기 공보장교가 딱 와서 안내를 하는데 네. 한쪽에 돌들이 쫙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주춧돌을 뽑아가지고 사열 종대로 쫙 군대식으로 이렇게 배치해놨다고. 왜요? 누가 보여주려고요? 아, 그건 뭐 유적이라고. 어. 그 주춧돌이 그 자리에 박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다 연병장에 쫙 해놨어요. 문화재청 뭐 했습니까 그때? 아, 이거 군대에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요? 아 근데 땅의 기운은 좀 다르던가요? 아니 그건 본래 유명해요. 신도안이라고 하는 데는 아, 그 길지는 길지예요. 거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자리를 잡는데 이건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권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하륜대감이 잡았다고 하는 곳이 네. 무악산을 무악제국에 무악산을 등지고 이화여대 있는 데에서 신촌 일대 네. 거기로 잡았어요. 맨 처음 잡은 데가 거기예요. 거기 아니 하륜이 제시합니다. 하륜대감이 제시합니다. 그랬는데 하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데 그때 이제 무학대사를 동원하고 와서 네네네. 자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학대사한테 이제 개성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가서 노원구쯤 가서 거기서 원구. 네. 노원 거기 이제 하루 걸어가니까 노원이에요. 네. 거기서 자면서 그 무학대사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남경에 있던 자리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딱 얘기하는 거가 거기는 북악산을 등지고 남산을 보면서 인왕산과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돼 있고 한강 넘어서 넓은 뜰이 있기 때문에 네. 고읍이 될 만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도성을 쌓아서 도읍의 품위를 네.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한양 도성이 있고 서울 성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짓기로 딱 해가지고 경복궁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학대사가 찍었다고 그러는데 네. 실록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리로 갔다 신도안으로 갔다가 무학제고개 아래로 갔다가 결국은 고려 시대 때 남경이 있었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 잡아가지고 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이 그 형성이 됐는데 네. 참 그 서울이라는 로케이션이 그 자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이 네.
아테네나 로마는 가보면 알듯이 옛날에 있었던 그 도읍지 예? 그거 이상으로 뻗어나갈 게 없어요. 근데 서울은 강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하면서 강남으로 무한대로 그냥 뻗어가가지고 인구 1000만이고 조선왕조 멸망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네네네.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거죠. 가능성의 도시였군요. 네. 이 잠재력이 지금도 남쪽으로 그렇죠. 계속 가잖아요. 네. 또 판교 분당 계속 뭐, 가고 있으니까 네. 사실상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이죠. 그게 행정구역이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네. 이제 만들어졌다. 네네. 아는 게 막 많이 나와서 좋으신가 아유 봐요. 한강 얘기 근데- 잠깐 좀 해볼까요? 한강도 안 그 전에 오전에 예. 사대문안에 북악산을 등지고 네. 좌총령 우백호로 해서 인왕산하고 네. 낙산이고 앞에 남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왕산이 세잖아요. 인왕산은 세고 세죠. 낙산은 아주 약하잖아요. 네. 저 낙산은 산도 아닌 것처럼 언덕같이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성곽을 쌓을 적에 동쪽이 빈약하면은 이쪽에 보완을 해야 한다 해서 동대문은 옹성을 둘렀죠. 성이. 동대문 문 네. 둘러싼 옹성을 해놓고 아. 그 다음에 낙산으로 해가지고서 서울 성곽을 딱 해놨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결국은 임진왜란 때, 6.25 동란 때 서울 입성은 다 동대문으로 해요. 거기다 뚫려버려요. 글로 동쪽으로 뚫려요. 그 역시 뭐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이게 뭐 저 무학대사가 얘기한 거 얘기하면 또 뭐 풍수 점쟁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 네. 이상하게 흐를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 풍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인문 자연 지리의 종합인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가 있고 또 한양 도성을 보면서 또 숭례 남대문을 보면서 아니 성문을 저 따위로 져가지고 전쟁 때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했냐 이게 사람들이 멸시도 해요. 네. 다른 나라처럼 저 성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지. 무학대사 얘기대로 네네. 도읍지 한양의 품위를 위해 가지고 도성을 둘러서 도적들을 막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은 네. 산성으로 가가지고서 전쟁을 치르는 산성의 나라예요. 산성이라고 하면 그 남산 위에 뭐 이런 아니 그거 아니라 남한산성. 남한산성 남한산성. 북한 그러니까 서울의 방위 체제는 한양도성은 다운타운으로 사는 곳이고 사는 곳.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한산성, 북쪽으로는 북한산성. 그것이 이제 서울의 방위 체제에 또 하나가 있다면 강화도의 강도성. 그거 예를 들면은 저 충청도 거기 가면은 충청도 정프로입니다. 네, 정프로. 네. 저 계족산성 있잖아요. 육산성. 계족산 있죠. 그게 대전에서 전쟁 나면은 계족산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족산이 왜 계족산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닭개자에다가 발족자로 해서 계족산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색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알고 계시네요. 네. 계족산성, 네. 온달산성, 삼년산성, 견원산성, 장미산성 우리나라의 산성의 나라예요. 전투는 산성에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살다가 전쟁이 났다 하면은 산성으로 가서 진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우물이 있어요. 물. 산성에. 산성에는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군량미의 그 창고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라고 있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네네.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네네네. 글을 쓴 책이 징비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징비록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산성 싸움은 다 이기고 평지 싸움은 다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산성을 수축을 합니다. 그때부터 좀 그래요. 바뀌는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예요? 남한산성을 그래서 쌓은 거예요. 또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가서 맞으려고. 그런데 세상의 팔자가
그 생각지도 않은 북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네. 아, 그래서 또 이제 일단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고 그러는데 병자호란 때 피한 게 아니고 남한산성으로 전투 준비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척합하고 주합파가 네, 싸우냐 네, 네, 네. 항복하느냐 하는데 그때의 그 척합하는 애국자고 주합하는 뭐 저 비겁한 사람처럼 지금 묘사돼 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만약 지금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청나라가 그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청나라가 명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조선이 명나라에 계속 군인하고 물자를 보내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네네네. 이들은 물러가니까 우리 여기에서 항복을 하자. 그때 그 사막사와 함께 끌려갔던 청음 김상원 선생이 네. 그 항복 문서를 찢어버리잖아요. 확 찢어버리지 멋있게. 그리고 이제 김상원은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때 말하면 그것을 찢어버릴 때 최명길이라고 하는 최명길 대신이 아, 탤런트 말고. 최명길 판서가 네. 그 찢은 종이를 전부 주섬주섬해서 모으면서 네. 지금 우리 조선에는 당신처럼 이거를 찢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처럼 이거를 모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유명한 그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산성을 수축을 해서 방위 체제를 해놨던 거죠. 그 저는 그 서울 성곽길 네. 뭐 둘레길 있잖아요. 네, 네. 보면서도 높이가 한 2m 돼요. 맞아요. 그렇지. 낮잖아요. 여기 정도면 사실 그게 무슨 전쟁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아, 그때 그게 다 거기는 이제 전투 목적이 아니고 아니군요. 그렇죠. 아, 그 나는 세월이 오래돼서 이렇게 주저앉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진도를 좀 깊이 이건 책에 없는 얘기인데 아, 책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네. 네. 우리나라는 좀 거칠게 정의해서 네. 단 한 번도 봉건제를 실시한 적이 없어요. 봉건제는 건 봉건 영주가 자기 땅을 갖고 네, 앉아서 네, 네. 그 유럽의 많은 성체로 해서 네. 있구나. 일본도 오사카 성이 있고 나고야 성이 있고 이렇게 된 거가 봉건 영주들이 자기 관할로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린 그게 없어요. 중앙집권제예요. 끝까지. 네. 지방에 호족 정도는 있었지만 호족이 있어도 군사력이나 이건 갖고 있지 못했죠. 다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해 가지고 네. 관찰사를 하고 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적은 있어도 내란은 없었어요. 일본은 내란의 나라잖아요. 그냥 그 서로 성주끼리 네, 네, 그 네, 네. 다이묘들끼리 싸워 가지고서 네. 저 이합 집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 인꺽정 장길상 같은 도적은 있어도 네. 이 봉건 영주끼리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는 없어요. 네, 네, 그 네.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전체 중앙집권 체제에서 전국에 산마다 산성이 있는 거는 전란에 대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망이망소이에 나는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탄방동. 그래도 내가 계족산성 금방 나오는 거 아유,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 대전에 대한 사랑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거기 지금 케이블카 놓으려고 그러던 건 맞나 모르겠어요. 개족산에? 네. 아, 그거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아, 그건 안 되죠. 용서 못 한다고요? 왜요? 걸어 올라가야죠. 그렇죠. 네. 거기 케이블카를 놓습니까? 오. 그 계족산 바로 아래에 그 동춘당 그 송중길 선생의 고택이 있어요. 저 송시열 서당 옆에 약수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양동 쪽에 있고요. 네. 그 네. 송중길 선생은 어떻든 서인 계열이지만 네. 또 장인어른은 정경세 선생 그렇죠. 남인 계열이니까 네. 이게 또 또 나름의 조화를 이루신 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전 하여튼 저 뭔가 이렇게 화합한 느낌으로. 네. 화합합니다. 네. 대전. 자, 그래서 이제 네. 서울에 그 한강 살짝 한번 좀 가보고 가보십시오. 싶습니다. 아. 네, 왜냐면 한강이 네. 우리 저 지선 씨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네. 매우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 초등학교 때 네. 아버지 따라서 강수욕 간 거가 네, 용저 한강다리 네. 한강다리 아래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는 거가 뚝섬에 수영 갔다 오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광나루 갔다 온 애들이 아주 그냥 멀리 갔다 온 걸로. 광나루. 다 광나루. 이제 광장동 그쪽이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게 예. 그 백사장 있는데 그 수영장이고 황포도 때 떠다니고 네. 또 마포 쪽으로는 이제 좀 오염돼서 그런지 거긴 수영장으로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포. 혹시 지선 씨 제2한강교라고 들어봤어요? 제2한강교 네. 들어봤죠. 어, 노래도 어디예요? 있잖아요. 거기는 제3한강교가 노래일 거예요. 제3한강교는 한남대교고 네. 제2한강교는 제2한강교가 어딘가요? 바로 양화대교. 양화대교.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릿지 넘버 1, 브릿지 넘버 3까지 하면은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치니까 그 넘버를 없애버렸죠. 넘버 원이니까 한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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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넘버 2가 그러니까 이제 양화대교. 양화대교. 그다음에 넘버 3가 한남대교. 한남대교.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 넓이가 네. 우리나라에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아, 폭 제가 좀 정보 좀 드리겠습니다. 아, 한남대교가 서울에서 제일 크기도 하고요. 네. 그 넓이가 대략 뭐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한 50몇 미터 될 건데요. 네. 북한의 대동강에도 어. 정확하게 한남대교보다 1미터 폭 넓게 만든 게 있습니다. 아, 예. 이것도 의식하고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남북 경쟁을 여기- 그때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정보 차원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옛날에 뚝섬을 넘어가면은 바로 나오는 게 봉은사입니다. 봉은사 거기 배가 다녔죠. 배가 다녔죠. 네. 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마지막 고향 갈 적에 서울 경복궁에서 나 이제 떠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 첫 번째 잠잔 집이 봉은사에서 잡니다. 봉은사. 거기가 물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봉은사 그렇죠. 빼고는 그렇죠. 그 봉은사는 언덕에 약간 있으니까 올라와 있을 있고. 거고. 아, 이 삼성동 뭐 지금 그렇죠. 강남역 네. 지금 침수된 게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죠. 저지대입니다 거기. 그렇죠. 예. 거의 뭐 저희의 대화에는 네. 크게 뭐 높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이제 그거를 우리 역사적인 걸로 얘기하면은 네. 그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터가 있잖아요. 네네. 신라 사람들 경주에 살던 것도 있고 조선 시대에 왕궁하고 또 도성이 있는데 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자리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 여기서 하나 또 들어가야죠. 3,000년 전부터 네. 청동기 시대 시작하는 거 고조선부터 흥납토성 들어가야죠. 그거는 이제 아닌가요, 그게? 청동기 시대 지나서 청동기 지나구나. 그 백제가 이제 지나고. 되는 거고 거기 오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네. 왜 찾기 어려워요? 청동기 시대 사람이 살던 데는 지금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밑에 있구나. 그렇죠. 청동기 시대 사람이 집자리 집을 때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살기 시작했겠어요. 그러니까 침수나는 거는 다 청동기 시대 이때 삼국시대 사람이 살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놓으니까 이제 자연의 물줄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개발해서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죠. 네, 네. 그 봉은사는 아, 봉은사라고 하는 절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그 전에도 뭐 견성암이라고 있었지만 네. 봉은사는 했는데 시작을 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선 시대 이제 왕릉을 네. 지으면은 그거를 지키는 원당 사찰을 하나를 지어요. 아, 왕릉 하나에 네. 구속 건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의 광릉 앞에는 봉선사가 있고 수원에 있는 그 육릉 건릉 옆에는 용주사가 있고 네, 네, 네. 이 선정릉이 선릉과 정릉이거든요. 성종대왕 선릉과 중종대왕 정릉에 절을 하나 진 게 봉은사예요. 그게 봉은사예요. 그러니까 밭들봉자에다 은혜은자를 썼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좀 깊이 들어가도 관계 없죠. 아, 조금 더 깊이 가셔야 돼요. 네. 우리 조선 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맞습니다. 해서 스님들을 불교를 탄압을 한 것을 교과서에서 많이 많이 배웠죠. 나왔죠. 네. 근데 문정왕후라고 중종대왕의 부인이 이분이 섭정을 해가지고 네. 10년 남짓 섭정을 하면서 불교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불교를 일으키는데 앞장을 세운 게 보우 스님이에요. 보우. 그래가지고 이 선비들은 보우를 그렇게 요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해요. 그랬는데 문정왕후가 보우에게 불교 정책을 마음대로 피게 하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거가 스님들의 과거 시험을 부활을 시켜버려요. 스님들도 과거를 봐가지고 뽑는 거예요. 승과. 그런 게 있었어요. 문과, 무과 말고 승과를 그 승과도 교종하고 선종하고 두 가지로 해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그거 제1회 30명 뽑는 합격생의 그 한 사람이 서산대사 휴정이에요. 서산대사. 그래서 거기에 그때 엘리트를 선발한 거예요. 그거를 4회를 치르는데 4회째에 발탁된 뽑힌 사람이 사명당 유정우예요. 사명당이요. 아무튼 그 승과를 부활시키면서 승과 시험 보는 과거 시험장이 봉은사에 있었어요. 승과평이라는 데서. 그래요. 그리고 그 선종과 교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자세히 선종 교종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네, 글쎄요. 네, 선종은 네. 조금 네. 참선 쪽 그 많고 그리고 교종은 이제 교과서죠. 교과서죠. 네. 그거를 저 서산대사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한 거가 얘기한 거가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이 다 결국은 만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조계종은 교종, 선종 구별 없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정이 봉은사 주지를 해요. 휴정? 그 서산대사가. 서산대사가. 그리고 나중에 사명당도 거기 주지 스님도 해요. 봉은사가 센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이른바 서울에서 사대문안 서울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울 근교죠. 가장 가까운 곳에. 왜 근데 한명에도 거기다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했다면서요? 그거는 정자로 이건 불교하고 관계없이 자기 별장을 지은 거예요.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양평 같은 느낌인가요? 그쯤이면 되겠죠. 거기에 아주 멋있는 곳, 절벽 있는 곳에 지금 저 현대 아파트 저 74동 있는데 거기에 그 한명의 압구정 저 표지판이 있죠. 아무튼 이 봉은사가 그런 위상을 갖고 있어서 그 봉은사에 가면은 조선 불교의 종찰이라고 선종 종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봉은사가요.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조계종 거기 조계종에 말고요. 그러니까 조계사 말고 조계사 말고 그 당시엔 조선 시대에 선종은 봉은사하고 그래도 교종은 봉선사. 그래요. 그런 뿌리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1925년이 을축년 대홍수예요. 홍수 엄청 났어요. 어마어마했죠. 용산까지 물이 들어왔다니까. 키 넘었다. 네, 그랬죠. 그때 저쪽 광나루 쪽에서 그 앞에 두물머리 양수리에서부터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물에 둥둥 떠오르는 거를 너무 끔찍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스님이 영호 스님이 그렇죠. 720명을 구해줘요. 거기서 큰 장대 같은 거. 배를 타고 가가지고 다 그래줘서 나중에 봉은사에 가면은 너무 고맙다. 영호 스님 그 감사하는 공덕비가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갖고 해놓은 거가 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몇 명이겠냐고. 글쎄 말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봉은사의 위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을축 대홍수 때 지도가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잠실이 강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물줄기가 이렇게 U자로 크다가 그 홍수 때 이제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강남 쪽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을축년 홍수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놀라고 있는 중에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홍수 바람에 한강을 그냥 모래사장을 싹 한번 청소했잖아요. 그렇죠. 청소해서 자동적으로 발굴한 게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예요. 암사동 신석기가 이때 나 6,000년 전. 청동기 바로 앞에가 신석기죠.
그 빗살무늬 토기. 맞습니다. 그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그 가장 그 최고 가는 유적지가 암사동이에요. 거기에 26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불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을지국년 대홍수로 자동으로 그 발굴을 하고 보니까 네네. 그 집 13군데의 집자리가 그대로 남았는데 거기에 저 석가래가 불탄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도 석가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으니까 저 지상에서 네네. 나무들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네네네네. 저 집을 덮었잖아요. 그게 불 나니까 거기에 있던 석가래가 탔었죠.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많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하면 이제 한강이 굉장히 또 아니 그래가지고 이 한강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네. 이제 행주산성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행주산성 가야죠. 그래 가야죠. 네. 88 행주도 참 산성이네. 그렇죠. 88 맛집들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서는 쭉 가다 보면은 네네. 그 강서구 가양동 있는 데에 거기가 옛날에 양천현이 있었어요. 양천현. 그게 이제 양천구의 양천구죠. 그 뿌리가 거긴데 양천현 자체는 강서구예요. 옛날에 강서구와 양천현이 같이 합쳐서 강서구가 됐거든요. 그 다운타운은 양천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구가 되면서 그쪽을 양천구라고 그랬어요. 강서구, 양천구가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옛날에 합쳐서 양천현이었죠. 네. 근데 겸재정선이라는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대가 최고봉이잖아요. 네. 인왕재색도 저 이건희 콜렉션 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 내 책 표지 그 사진이 그게 저 인왕재색도 이거 몇 권이죠, 그거는? 이건 11권에 11권입니다. 네, 그렇죠. 꼭 사보셔야 되겠죠? 아니요. 네. 그건 그냥 저 얘기만 들으면 돼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네. 82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겸재정선. 경준에 65세 때 양천현의 현령으로 발령을 받아요. 현령. 현감이 아니고 현령이에요. 이게 또 뭐냐면은 현감은 6급직이고 네. 현령은 5급직이야. 종오품이에요. 한 급 높아요. 그 행정구역이 크면은 현령이고 그 기초 단위가 현감이고 네네네. 그 현령보다 하나 위가 군이에요. 군수, 사품. 아. 그거보다 하나 위가 목사거울, 네네네. 삼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령으로 이제 가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네. 한강변의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가 수십 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주산성에서 시작해 갖고 네. 양화진, 양화진. 양화대교 있는데 네네. 양화진 지나서 동작진, 압구정, 광나루, 거기까지 송파진, 두물머리까지를 배 타고 가면서 그 풍경을 싹 그려요. 그게 경교 명승첩이야. 서울 교회의 명승들을 그림이에요. 그래서 겸재정선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록이 좀 남아 있군요. 그림으로 남아 있는 그림 거죠.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네. 서울 그 강남 쪽을 쓰면서 네. 양천현에 있는 겸재박물관이라고 하는 네. 미술관을 일부러 쓴 거예요. 한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권에 나오나요? 저 12권의 마지막에 저 마무리 직전에 네, 내가 12권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오져요. 이거 22,000원입니다. 네. 여기 봐요. 이거 압구정. 얘 옛날에 압구정이 이랬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260페이지. 양천현에서 보는 목멱산이에요. 남산. 아하. 근데 이 남산이 네. 우리가 보는 남산하고 달리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네. 뭐예요? 이거 깎인 거예요? 깎였어요, 계속. 오.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깎인 거가 네. 저 6.25 때 9.28 서울 수복하잖아요. 폭탄 하도 많이 폭탄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 또 깎였대요. 그래가지고 저 심산 노수현이라고 하는 동양화 6대가의 한 분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하신 네, 분. 네. 그분이 명륜동에 피난 저 방공호에 있다가 3일 후에 방공호에서 나왔더니 네. 남산 대가리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린 그림이 남산 고의라는 작품이에요. 남산에
서울 남산의 옛날 모습. 명륜동도 제가 한 6개월 살았었어요. 그 명륜동 거기에서 보면 남산 바로 딱 보이잖아요. 워낙 높아요, 명륜동이. 네, 거기가. 마을버스 종점에 어. 제가 살았습니다. 아무튼 제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옆에 네? 네. 허준 양천현이 허준! 허씨가 양천허씨잖아요. 그게 여기가 관양인 거예요. 허준. 뭐 양천이 먼 데가 아니고 네. 여기 동의보감을 마지막에 여기서 쓰잖아요. 허준 축제 매년 해요 지금. 근데 그 진행, 그렇죠. 진행을 제 친구 그 허준 씨가 해요 또. 네. 근데 방송인 허준 씨가 또 있습니다. 이 허준 동의보감을 얘기하면서 얘기는 관심이 없으셔. 네.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건 알았어요. 유네스코 기록유산. 기록유산을 등재돼야죠. 등재됐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조선왕조실록 예. 또 승정원 일기 네. 그거 하면서 허준의 동의보감. 근데 그거를 기록의 민족이야. 그거를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나 문화재청장 때 한의사협회에서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동의보감이 우리나라의 의학 전선 가지고 네. 세계유산에 등재하자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동의보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청장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 모르고 있었지, 무식했지. 단순한 의학 소적이 아니고요. 아니고, 몇 네.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거 세종대왕 때 만든 향약 집성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예. 집대성을 했는데 그렇죠. 야,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더 멋있는 게 예. 우리 저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겪으면서 맨날 뭐 피난이나 가고 뭐 질질 짠 임금으로 알고 그렇게 있는데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 시대가 문예 부흥기였어요, 사실상. 정조 영조 시대 때 네. 문인들이 누가 글 잘 쓰면 네. 이건 선조대왕 시절에도 없던 문장이다. 왜 그러냐면 선조대왕 때 한번 워낙 꼽아 볼까요? 율곡이, 송강정철, 우계 성혼, 서해 유성령, 오리정승 이원익, 이순신 장군, 한석봉, 윤선동 조금 후배죠. 이런 분들이 다 선조 때예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받고도 우리가 1년 만에 물리치고 이제 7년 전쟁으로 갔던 건데 다 줄여서 이제 선조대왕이 네. 허준하고 7명일 거예요. 팀에 양의태 합쳐서 동의보감을 펴내라. 그리고 전쟁 후에 질병이 많으니까 한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라. 그래서 선조가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지시했죠. 그랬는데 이게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네. 모았던 자료도 없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선조대왕이 네. 임금이 보관하고 있던 의학관계 서적 500권을 허준에게 주면서 너는 집대성이다. 집대성하라. 그래가지고 이 자기 고향인 관양인 양천에 와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 동의보감을 완성을 해요. 근데 선조는 이거 완성된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완성한 데 그 다음에 들어갔죠. 다음에 네. 들어가셨고 전광열 씨가 이제 허준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많은 그 왜곡이 좀 있죠? 왜곡이라기보다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만 황수정 없었죠 그때는. 네. 아무튼 이 허준이 위대한 거는 위대하지만은 네. 그가 위대할 수 있게 백업을 해주고 있었던 선조다. 문화죠. 선조와 선조야. 선조 시대의 문화에 힘이 있었다는 문화 거를 대통령.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선조. 그래서 양천 향교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양천허 네. 씨, 네. 허준, 한강변을 따라서 이 역사적 근데 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또 네. 이게 참 허준도 네. 결국은 이제 나름의 국가 권력이 네. 어떤 그런 집필을 가능하게 하는 네, 물적, 그렇죠. 제도적 네. 뒷받침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일제 강점기나 이럴 때도 보면 그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제 네. 춘원 이강수인데 네. 신문학을 개창한 공로는 있지만 네. 또 이 어쨌든 그랬죠. 대표적인 친일파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네. 그 문학적인 어떤 공헌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베라는 일본인 이제 아베? 중에 네. 네. 아베 누굴 네. 건데 네. 네. 풀네임 모르겠는데 네. 그 일본에 어떻든 여기 있죠. 와서 네. 사장을 하고 네. 네.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문화 정책을 거의 네. 뭐 최고 의 실력자였고
또 한쪽이 바로 이제 이강수의 육촌 형제죠. 그 불교 스님 있지 않습니까? 이학수 스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어든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없는 근데 건데요. 이 동의보감 책이 인덱스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치료하고 보강이 네네. 양생이라고 그랬죠. 양생과 치료가 분리돼 있는데 허주는 그걸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 동의보감 책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끝내 안 줬어요. 그 참 우린 저 중국 책 많이 훔쳐다 벤치마크에 먹었는데 중국에서 그거 달래는데 끝내 안 줬어요. 그랬다가 청나라 때 들어가서 책에 연도가 나오는데 1700 몇 년에 중국에서 하나 가져가요. 이게 일본도 이거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는 또 땅이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광동성판인가 그거는 동의보감 일본어판을 또 복간한 거예요. 중력을 했네. 네, 그쪽 중역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의료는 그래서 그 한의사협회 회장이 나한테 얘기가 동의보감은 동국 우리나라의 의료의 보감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의 보감입니다. 너무 낮게 보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적극 후원해서 됐잖아요. 네. 아주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네. 양천에 가서 그 허준의 고향 관향이라고 하는 게 맞죠. 거기서 낳냐 아냐 뭐저 싸움이 많은데 최소한도 양천 허씨니까 네. 거기 또 허준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보면은 허준 박물관. 네 허준 박물관 가면은 허준의 일대기를 탁 해놓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저 소설 동의보감의 오류 MBC 드라마 허준의 오류 해서 정오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하도 왜곡이 많이 되니까 어머니가 뭐 안동 김씨니 어쩌니 뭐 하고 그 스승 누구 나오고 하는 것도 스승 나오는 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책에 있어요? 있죠. 네, 다 있죠. 책에 다 있어요. 네. 별로 뭐 따로 얘기하실 거 없어요. 모든 건 책에 다 있어요. 나는 네. 난 이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읽지 않는 분을 위해서는 내가 좀 여기서 상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 읽으셔야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출판사 분들 앞에 나와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양천향교까지 그러니까 서울을 따라 서울이 그때는 이제 뭐 완전 서울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양천부터 네. 대략 한 광진 요 정도까지가 그렇죠. 이제 네. 서울 관할 정도는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글로 이제 편입을 했죠. 그럼 이제 지방에서 막 그 배 같은 걸로 타고 와서 그렇죠. 서울 어디 저 마포 같은 데다 이제 뭐 임금님 갖다 드릴 것도 이렇게 내려놓고 네. 요 정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저 서울에 그 동빙고 서빙고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네. 겨울에 이제 얼음을 그렇죠. 보관해 갖고 냉장고죠. 다 동네 이름마다 다 그게 역사가 묻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래서 서울이 좋아요. 그 서울을 또 이렇게 책으로 써내신 게 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누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맞아요. 이건 그 잊혀지게 마련이거든요. 기억되지 않는 것, 기록되지 않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큰 소리 또 내시네요.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이건 아무도 비봉. 모를 겁니다. 비봉의 감 있죠. 네, 그게 진흥왕 순수비인데 네. 진흥왕 순수비가 현재 3개가 있어요. 황초령비, 마울령비, 북한산비. 그건 마울령 황초령은 함흥위고 네. 마울령은 함흥위 길주에 있고 네. 그게 뭐냐면은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네. 확장하고 나서는 확장한 지역에 가서 순수 그게 순시 순시 가가지고 그 동네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죠. 우리가 잘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가 진흥왕 순수비로 북한산에 해놓고 황초령에 해놓고 마울령에 해놨어요. 네. 네. 근데 그거 전에도 또 있었는데 네. 하나는 창녕의 척경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녕 경남 창녕. 창녕에 네. 거기 창녕에 가가지고서 한 거는 거기에 순수라는 글자가 안 나와서 그냥
저 영토를 개척했다고 해서 네. 척경비라고 불쳐요. 경. 국경을 개척했다고 네네네네네. 해서 근데 사실상 순수비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양 적성비라고 들어봤잖아요. 단양의 적성비, 적성에 있는 그것도 내용은 진흥왕 때의 그것도 순수비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전부 5개의 순수비를 이렇게 쭉 세운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진흥왕 순수비를 세워놓은 거가 6세기거든요. 네. 그리고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비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조선 시대 때 오니까 그 전설이 하나 생겼는데 네. 북한산 비봉에 비가 있는데 네. 그 비에는 무학 오심 도차 무학이라고 하는 놈이 잘못 찾아서 여기에 왔구나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거기서 잘못 올라갔다고 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걸 한양도성을 찾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20몇 살 때냐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북한산 비봉에 가서 그거를 탁본을 해요.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진흥 순수라고 하는 글자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옛날에 필이 잘 불면은 적공이라고 그러고 그림 잘 그리면 화공이라고 그러는데 네. 탁본을 잘하는 장인을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그 탁본을 해가지고 이건 진흥왕 순수비다라고 하는 거를 추사 김정희가 다시 밝히게 됩니다. 그때 전부 68자를 읽어요 추사가. 네네네. 지금 그 이상 못 읽어요. 지금도. 지금 지금은 되면 더 더 마모가 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진흥왕 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네. 그 자리에는 레플리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네. 참 근대적인 이 고고학자이자 미술사가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네.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배우고 하니까 이제 뭐 조선 시대, 뭐 신라 시대, 뭐 고려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 신라 때나 이 이야기가 조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네.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증학이고 또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문사철. 네. 문학하고 역사하고 철학은 교양의 기본이잖아요. 실학자들은 더 하죠. 뭐 이제 제가 얼핏 그냥 생각하기로는 성리학이 지배하던 그 시대. 그렇지. 중요한 건 중국의 무엇이고 뭐 그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고. 네. 그 우리가 민주주의 연구하듯이 그때 사람들은 그걸 이데올로기로 연구한 거죠. 하지만 이 땅에 네. 있었던 신라나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중요한 건 문사철. 문사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들이 특히 역사 고증을 중요시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문사철의 아주 그 핵심을 다루고 있는 저희 일당백 같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문사철이 종합되니까. 우리 저 정박님에 대한 평가 좀 한번 살짝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정박? 네. 참 존경하죠. 오. 내가 정말 그 모비딕 해설하는 거 보고 내가 정말 모비딕. 모비딕 해설의 정프로는 그 큰 고래를 성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 다 받아주면서 할 얘기 다 하는데 근데 이 일당백 프로의 네네. 한계 때문에 한계? 한계 그때 모비딕에 나오는 그 고래의 종류와 일생에 대해서 쫙 읊어놓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건 소설과 관계 없는 건데 네. 그 얘기를 했으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그걸 못 하더라고. 저 때문에. 그렇죠. 정프로가 정박 그것 좀 얘기하라고 그랬으면은 교양이 우리가 늘었을 텐데요. 아유 종종 보신다니까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네. 보는 우리 정프로님은 어떤가요? 정프로님이 가끔가다 옆으로 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곡을 찔러요. 그리고 우리
성우 네. 이성우께서는 네. 이 추임새를 참 잘 넣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죠. 끝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여기 한번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불러줘야죠. 그러다 마침 책이 나오니까 이제 일당백에서 아, 불러줬어요. 아, 좋습니다. 네네. 아니 종종 우리 교수님 네. 특별히 요즘 뭐 일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들과 함께 네. 네, 저희 같이 또 어디 투어도 좀 가고 해요. 그러죠. 네.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해서 또 네. 같이 하시면 너무 재밌겠다. 아, 오늘 종프로님이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시크로드 편도 3권 있고 일본 편도 5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해요. 한일 관계가 막 좋아지는 걸 보고 일본을 좀 알고 가자 네. 하는 뜻에서 일본 편 5권을 냈더니 그 아베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참 이제 망쳐버렸네. 망쳐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저 동아시아의 같은 그 변방으로서 네. 실크로드에 있는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그거 중국을 냈더니 그걸 했더니 지금 위구르 탄압해가지고서는 또 그 못 가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못 갈수록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해야죠. 함부로 그 외국은 안 쓰시는 게 좋겠네요. 미국 잘못인지 미국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저 그래도 네. 꼭 쓰고 싶은 중국에 꼭 쓰고 싶은 게 네. 네. 내가 뭐 북경이니 서안이니 진시황릉 이런 건 안 써도 되지만 네. 연행사신의 길. 옛날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계를 쓰게 되는 그 길이 있어요. 내가 네네네. 2번 갔다 왔는데 단동에서 시작해서 의무려산 진왕도에서 북경 열하까지 네네. 그거를 열하일기를 따라서 가는 그 답사기 그거는 저 사람들이 갖기 힘들지만은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옛날 조선 시대 그 학자들 사신들은 네네. 이러한 길로 가면서 그 문명의 또 한 젖줄을 받아왔다 하는 거는 뭐 꼭 내가 안 써도 되지만은 또 네네. 여태 쓴 사람도 있지만은 쓰셔야 돼요. 네, 제 시각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쓰셔야 된다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같은 시리즈를 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너무 대단하잖아요. 다른 건 잘 모르셔요. 네, 문화유산 이쪽 말고는 없어요. 과인절전하고 뭐 주사 김치 연구 많이 내셨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500만 권 팔렸잖아. 네, 500만 권 근데 팔렸잖아. 좀 진지하게 얘기한다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 가장 큰 거는 맨파워예요. 개개인이. 우리가 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 만나면은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질 의사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리의 루블 박물관장이고 메트로폴리탄 관장 하버드 대학 교수 만나도 같이 뭐 얘기하는데 내가 그 지적으로나 뭐 틀릴 의사가 없죠. 그럼요. 다만 이제 국가의 국력이나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서 또 특히 재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리드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엄청나게 각 분야에 네. 참 어떻게 저 평생 동안 저것만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린 저 본래는 그분은 훌륭하게 그렇게 했지만 일반인은 전혀 몰랐는데 인남식 교수 같은 사람이 중동학 쫙 네네네네. 했을 적에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매스컴이 잘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자도 네.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자기 지식을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쉬워요. 그리고 그거는 졸려서 못 들어요. 네. 네. 근데 눈높이도 맞추고 네. 또 현재의 시점에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도 짚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학자들을 이런 일당백 프로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 많이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있으면 내가 소개해드리고 네, 싶어요. 마음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꼭 나오시고. 근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너무 그런 좋은 얘기다, 얘기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무녀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그렇죠. 다리 역할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는 이제 브릿지로 불러주십시오.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뭐 보내주면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 네. 제가 네.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우리 사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도 이제 서로 이제 진영 논리 대립이 심해다 보니까 네. 그 예전에 그 문민정부 때 네. 옛날 조선총독부 네. 그 중앙선 네. 업무를 그렇죠. 해체하느냐 마느냐 네. 가지고도 네. 붙고 또 뭐 청계천 같은 네. 경우도 그 당시 그렇죠. 복원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입장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좀 비생산적으로 네. 그러지 않고 좀 더 생산적으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 김구 선생의 네. 마지막 그 집이 경교장이라고 하는데 그 경교장이 사실은 또 일제 시대 때 그렇죠. 시도가의 집이었고 그러니까 이 집 자체도 하나의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뭐 친일이다 뭐 항일이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런 정치적인 좀 뭐라고 할까 진영놀이 안 빠지고 그리고 바라볼 그 수 점에 있는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은데 네.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거는 불과 일제 35년뿐이 없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네, 네. 그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워가지고 맨날 전쟁에서 깨진 얘기만 배워요. 거란한테 깨졌다, 뭐 몽고한테 지배받았다, 저 청나라한테 어쨌다, 네. 이미 임진왜란 이 사건 사고만 얘기하는데 세계 그런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선조대왕 때의 문화가 어떻고 세종대왕 때 문화가 어떻고 그 시대의 위대한 거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에 석굴암하고 불국사하고 에밀레종을 만든 게 경도강 때예요. 네네. 그 경도강 때 얼마나 문화가 풍성했으면 이렇게 했는가. 또 그 앞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했던 거 이게 이제 문화사적인 이해인데 이런 거에 치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건 이제 식민사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받았던 경험은 없잖아요, 삶에서.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우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다든지 네네네. 하는 그분들은 네. 이분들에게는 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가 일종의 컴플렉스 비슷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저만 하더라도 그걸로부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슴에 맺혀 있는 그거를 가지고 봤을 적에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과거지사로 돌려놓고 현재의 입장 속에서 얘기하자 했을 적에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한 10년만 지나도 아마 분위기는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그렇겠죠.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육당 천암선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고마움을 여기다 쓰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 씁니다. 내용은 쓰면서도 그러면 금방 항해 와요. 그 육당 천암선이라고 말을 쓴 것만 갖고선도 편지가 날라올 정도니까. 하지만 40명 순수비를 발견한 거는 육당 천암선이에요. 그건 움직일 수 없이. 그 공은 그대로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MZ 세대 때는 이제 아마 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제는 이마만큼 사니까 우리가 저 G7에 들어갔어요? 못 네. 들어갔어요. 그 정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지나간 걸 용서해도 되죠. 네, 네, 네. 이제 G3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네. 네,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G3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진짜 좀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네. 어떤 선생님 책을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걸쳐서 쭉 같이 읽어왔는 세대인데요. 이게 결국 보면 이게 또 이 선생님 책도 그냥 한꺼번에 딱 따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네. 80년대 또 그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 네. 박태순 작가의
네. 국토와 민중도 있고 네. 신경님의 민요계획도 그것도 있고. 네. 계속 그런 흐름도 그거- 있고 뿌리 깊은 나무 네. 뭐 한국에 제발 요것만 탁 튀어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 그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이 막 있었을 적에 이제 시대가 요구한 책인 거가 굉장히 되는 독창적인 거죠. 줄 알았습니다. 독창적이기는 하죠. 아니 그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후배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다-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만약에 이어줬으면 좋겠다. 아. 선생님 하시는 건 있어요, 하시는 있어요. 것이고 내가 네. 300만 부 돌파 때 네네. 내가 했던 이야기가 네. 내 책이 더 이상 안 팔리는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밟고 넘어서는 책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옛날 책이 되는 건데 그 책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거 계속 쓸 수뿐이 없는 거가 됐고 이거를 밟고 넘어서는 책은 이걸 벤치마크해서 더 한 거는 아니고 네. 이 디지털 세대 MZ 세대의 시각에서 본 거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 보면은 약간 네. 그 국뽕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내가 서구의 미학이라든지 네. 또 똑같은 얘기여도 뭐 시카고 박물관장이 와서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랬다. 네. 프랑크 게리가 뭐라고 그랬다. 이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를 찾아서 여기다가 그 많이 넣은 거는 나는 국뽕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저 이번 서울 답사기 보면 얘기했듯이 저 느낄 수 있듯이 그냥 내가 살면서 있는 거를 그대로 써버려도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이제 이거 마침표는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마침표를 이제 시작한 거가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제목으로 네. 이 한 권이 될지 둘이 될지 셋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유적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구석기 시대 연천 전곡리 유적지, 네. 신석기 시대 울주 반구대, 청동기 시대 부여 송곡리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유적을 쭉 써서 그래서 삼국시대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그 책을 읽으면 역사도 느끼면서 네. 국토도 순례할 수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시작했어요. 12권을 끝낼 생각이 아니시군요. 안 그렇죠. 안 끝내시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14가 될지 15가 될지 모르지만 끝낸다. 끝낸다. 그리고 맨 마지막 꼭지는 독도 답사기다. 의미 있다. 왜 독도가 그렇게 우리 현대사에서 네. 이야기가 되는가. 그리고 또 제가 아시나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장 때 네. 심한혜 현이 영토 주장할 적에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 네. 앞에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독도를 이제 개방하겠다. 그래서 독도 개방을 제가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입도권을 문화재청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방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이 네.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그 연원부터를 좀 알려드려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싶어요. 아유,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 낭만 있으신 것 같아요. 낭만? 낭만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네, 역사적 그리고- 낭만. 네,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교수님 이렇게 검색하다가 댓글에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대학생 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이 나왔는데 그 책에 감동해 책 따라 해남 강진 답사를 시작으로 그런 분들 안동과 많아요. 경주까지 다녔던 좋은 추억을 주신 분. 감사하네요. 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번엔 저도 한 11권, 12권 따라서 서울 네. 곳곳 서울에 살아도 아마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더 많을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저도 한번 따라가 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곳인데 그곳이 그런 곳인 줄은 몰랐겠지. 그렇죠, 저- 그렇죠. 네, 그 점이죠. 그게 더 정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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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제발 호환을 해서 우리 프로의 알겠습니다. 격을 높이기 위해서니까 개인은 희생해도 알겠습니다. 네. 일당백은 살아야죠. 아유 살아야죠. 네. 뭐 어쨌든 참 이 문화유산 답사 읽으면서 이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제조명의 신유적이 그냥 하나의 어떤 눈부신 유적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유적으로 그렇죠.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겸손하게 계속 네. 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쪽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독도까지 네.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나 감사한 우리 네. 유홍준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요. 네. 어디든 또 걸어 다니셔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